2002년 6월 한반도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고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4강 신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 대회를 월드컵 역사상 가장 더러운 사기극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심판을 매수했고 돈으로 승리를 샀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이탈리아의 축구 영웅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쏟아부은 모욕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편파 판정 논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프레임 분석과 데이터로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정말 대한민국을 향해 불었는지 아니면 유럽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핑계였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2년의 경기 영상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히딩크 감독이 심어놓은 전술적 장치들을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추악한 이면까지 들춰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훼손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탈리아전의 주심, 바이런 모레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그가 한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FIFA가 흥행을 위해 한국을 밀어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경기 직후 이탈리아의 라가지타 델로 스포르트는 도둑맞은 경기라는 헤드라인을 내걸며 전 세계의 한국을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패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빗장 수비 카테나치오가 축구 변방이라 여겼던 아시아 국가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승리는 실력이 아닌 음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자존심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페루자 소속이었던 안정환 선수는 이탈리아 구단주로부터 샌드위치나 3억을 돈 없는 자를 거둬줬더니 배신했다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판정 시비를 넘어 아시아 축구 전체에 대한 뿌리 깊은 무시와 차별이 깔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골 취소.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언론은 이를 인간적인 오심의 범주가 아닌 조직적인 부패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볼 때는 경기의 일부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당할 때는 범죄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한국은 실력이 없었는가? 심판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별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할 팀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2001년 거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던 시기로 돌려봐야 합니다. 2002년 이전 한국 축구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기술은 부족했고 체격 조건은 열세였으며 무엇보다 후반 30분만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부임 직후 기술훈련 대신 지옥같은 체력훈련, 일명 파워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비난했습니다. 축구 기술을 가르쳐야지 왜 육상 선수를 만드느냐고 말이죠. 5대0으로 패배하는 날들이 이어지며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압박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딩크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럽 선수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공을 잡을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는 것, 즉 90분 내내 2명, 3명이 달라붙어 질식시키는 압박 수비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친 듯한 활동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하루에 셔틀런을 수십 번씩 반복하며 한계치를 넘나들었습니다. 구토를 하고 쓰러지면서도 그들은 심폐지구력을 유럽 최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매수가 아니라 땀과 피로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체력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을 때 이미 한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같은 선수들은 유럽의 톱클래스 선수들과 몸싸움을 해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 몬스터로 진화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강 신화의 진짜 기반입니다. 조별 예선부터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를 압도했고 미국과 비겼으며 우승후보 포르투갈을 박지성의 환상적인 골로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주앙 핀투와 베투가 퇴장당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그건 명백한 백태클과 반칙이었습니다. 한국은 조 1위로 당당히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이탈리아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비에리, 토티, 델피에로, 말디니 등 지구 방위대 수준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장면들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이탈리아는 한국이 거칠게 플레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김태형 선수의 코뼈가 부러진 장면을 보십시오. 비에리의 팔꿈치 가격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휘슬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면 비에리는 그 자리에서 퇴장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경기 내내 교묘하게 한국 선수들을 가격했습니다. 코코 선수의 헤드벗으로 최진철 선수는 눈 윗부분이 찢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피를 흘리며 뛰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자신들이 가한 폭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나온 뻔뻔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전반전 페널티킥 선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면 파누치가 설기현의 유니폼을 잡아채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합니다. 이는 FIFA 규정상 정확한 파울입니다. 안정환이 실축해서 망정이지. 판정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익숙한 더티 플레이가 통하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인 프란체스코 토티의 퇴장 장면입니다. 연장전 토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집니다. 모레노 주심은 시뮬레이션 액션, 즉 할리우드 액션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경고를 꺼내듭니다. 경고 누적 퇴장. 이탈리아는 페널티킥이라고 주장하지만 송종국 선수의 발은 토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토티는 이미 전반전부터 지속적으로 심판에게 항의하고 거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은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접촉 없이 넘어지는 행위는 2002년 월드컵부터 FIFA가 엄격하게 단속하던 사항이었습니다. 토티의 퇴장은 억울함이 아닌 그의 조급함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논란. 이탈리아의 골 찬스가 오프사이드로 무산된 장면이 있습니다. 톰마시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깃발이 올라갔죠. 느린 화면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 혹은 동일 선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수의 증거가 될까요?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오심은 비일비재합니다. VAR이 없던 시절 부심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는 어느 경기에서나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역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장면만 편집해서 피해자라는 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결국 승부는 연장 후반 안정환의 골든골로 결정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비수 말디니가 헤딩 경합에서 졌고 안정환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만들어준 골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수비의 체력이 바닥났고 집중력을 잃은 순간을 파고든 순수한 실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경기 후 데이터를 보면 한국 선수들은 이탈리아 선수들보다 평균 2km 이상 더 뛰었습니다. 연장전까지 지치지 않고 압박하는 한국의 체력에 이탈리아는 질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력 저하와 전술적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심판 탓이라는 가장 쉬운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전입니다. 8강전. 여기서도 두 가지 큰 논란이 발생합니다. 김태형의 자책골로 이어질 뻔한 프리킥 상황의 파울 선언, 그리고 모리엔테스의 헤딩골 취소입니다. 솔직히 말해 모리엔테스의 골 장면에서 공이 라인을 나갔다고 판단한 것은 부심의 명백한 실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의 매수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당시 부심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이었습니다.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제3국 심판들의 자질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무능한 심판을 배정한 FIFA의 시스템 문제이지 한국이 돈을 써서 공을 라인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전 승부차기에서 이훈재 골키퍼의 선방과 홍명보의 마지막 키, 이것은 심판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20분의 혈투 끝에 승부차기까지 간 것은 한국이 스페인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매수된 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위험을 감수할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탈리아 축구의 어두운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심판 매수에 민감한 이유, 바로 그들 스스로가 승부 조작의 원조국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터진 칼초폴리 스캔들을 기억하십니까? 유벤투스 단장이 심판 배정에 관여하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심판 매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리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리그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일이 월드컵에서도 일어났다고 투영한 것입니다. 한국을 의심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또한 FIFA 부회장이었던 정몽준 회장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정치적 승리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물론 홈 어드밴티지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관중의 함성, 익숙한 환경. 하지만 그것은 모든 개최국이 누리는 이점입니다. 1966년 잉글랜드, 1998년 프랑스도 홈 어드밴티지를 누렸습니다. 유독 한국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시선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판을 믿은 게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박지성의 심장과 이영표의 헛다리 짚기를 믿었습니다.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2002년의 한국팀은 4강에 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독일과의 4강전, 그리고 터키와의 3, 4위전. 한국 선수들은 체력이 고갈되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심판 매수가 있었다면 결승까지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끝까지 싸웠고 정정당당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한국이 정직하게 싸웠음을 증명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진실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는 실력 때문입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 되었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논리는 이들의 활약 앞에서 산산이 조각납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김민재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가 어디서 뛰었습니까?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입니다. 그는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으며 팀을 33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02년 한국을 욕하던 이탈리아 팬들이 이제는 한국인 수비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김민재의 성공은 2002년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한국 축구의 DNA 속에 세계를 호령할 잠재력이 있었음을 이탈리아 땅에서 직접 증명한 사건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결국 실력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2002년의 일부 판정은 행운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심의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역사상 완벽하게 공정한 월드컵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고 그 결과를 지켜낼 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2년의 기억을 논란이라는 프레임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편견, 신체적 열세, 그리고 패배주의를 극복해낸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유럽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날의 붉은 함성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영상 분석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탈리아전 연장전에서 이천수 선수가 말디니의 뒤통수를 걷어찬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천수 선수는 예능에서 고의였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는 당시 경기장이 얼마나 전쟁터 같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깡이었습니다. 유럽 팀들은 아시아 팀이 거칠게 나오면 더럽다고 하고 자신들이 거칠게 하면 투지라고 합니다. 2002년 한국팀은 그들의 투지의 투지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진짜 이유는 맞으면 깨갱할 줄 알았던 아시아팀이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어록중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말은 단순한 승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축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 축구의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가 4강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샀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 땀방울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당시 FIFA 회장 제프 블라터와 정몽준 부회장의 알력 다툼도 음모론의 한 축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회장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 뛴 것은 11명의 태극전사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2년 이후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성적입니다. 2006년 우승을 제외하면 2010년, 2014년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2018년, 2022년은 본선 진출조차 실패했습니다. 한국 탓을 하기엔 그들의 축구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반면 한국은 2010년 원정 16강,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등 꾸준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2002년이 일회성 사기극이었다면 그 이후의 성과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2002년은 한국 축구 도약의 기폭제였지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바이런 모레노 심판의 근황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는 등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를 두고 거봐라 범죄자 아니냐고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2002년 경기의 매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질이 부족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판정의 운입니다. 하지만 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이 있듯 그 운을 승리로 연결시킨 결정력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비에리가 코앞에서 슛을 홈런으로 날려버린 것이 심판 탓입니까? 그건 그저 비에리의 실수였습니다. 스페인전 승부차기에서 호아킨의 슛을 막은 이훈재의 미소. 그것은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스페인 키커들은 붉은 악마의 함성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압도한 홈팬들의 응원 문화. 그것도 우리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2002년 월드컵은 오심 논란이라는 얼룩이 묻어있을지언정 매수된 승리라는 오명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유럽 중심의 축구 질서의 균열을 낸 아시아의 반란이었고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땀을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 구단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던 그 수모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감정은 무뎌졌지만 팩트는 남습니다. 2002년 한국팀은 가장 많이 뛰었고 가장 조직적이었으며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약간의 행운을 불러왔을지언정 그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성취였습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여전히 2002년을 비하하는 해외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기보다 김민재와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조용히 링크 걸어주면 됩니다. 보아라. 이것이 코리안의 실력이다라고 말이죠. 축구는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승리자는 역사를 쓰고 패배자는 변명을 씁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년째 변명을 쓰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날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광화문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인파. 그 에너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공놀이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온 국민에게 심어준 사건. 그것이 2002년의 진짜 가치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월드컵에서 유럽 강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2002년의 논란은 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기술적인 후배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가 진정한 축구 강국이라면 과거의 패배를 탓하기보다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남 탓으로 일관하는 동안 그들의 축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 그것은 매수가 아닌 편견에 맞선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바이런 모레노의 눈빛보다 김태형의 마스크 투혼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토티의 할리우드 액션보다 박지성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2002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자랑스러운 신화입니까? 아니면 찝찝한 승리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억울하면 실력으로 이겨라. 김민재가 너희 리그를 정복했듯이 축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그리고 2002년의 붉은 악마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왜곡된 축구 역사를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2년 포르투갈전 박지성의 골은 정말 수비 실책이었나? 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축구 비하인드 스토리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코리아